(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아직 공청회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굵직한 핵심 내용은 확정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 그리고 중학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국어 공부의 방향을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면 수능과 내신이 완전히 바뀐 느낌입니다. 수능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수능은 기존 선택형 수능 체제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수능, 그러니까 현재 08년생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모두 상대평가 과목인데요.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이 모두 선택 과목 체제였어요. 그래서 국어의 경우 학생들은 언매와 화작 중 한 과목을 선택하고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을 치르게 되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09년생,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이런 선택 과목이 모두 폐지가 돼서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변화는 내신인데요. 수능보다 내신의 변화가 사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의 변화입니다. 물론 상대평가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2등급 정도의 학생이 변화된 체제에서는 1등급을 받게 되고요. 기존의 4등급이었던 학생 중에 대부분이 2등급이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A공학고에서 현재 등급 컷상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학교는 총 인원이 366명이네요. 남녀공학이고요. 기존 9등급 체제에서 1등급이 전교 14등까지입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른 5등급 체제로 변환해 보면 1등급이 전교생의 10%가 되니까 36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기존에 이 학교의 전교 36등이 2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되고, 과거에 124등 하던 학생은 4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에 해당하는 내신 석차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니까 숫자로만 보면 앞으로 내신 경쟁이 전보다 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바뀌는 입시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주로 수시에서 내신 1, 2등급 안에 있는 학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등급 간 경계에 있는 학생들의 불안 요소로 인한 내신 경쟁은 여전히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1등급이라 할지라도 기존보다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죠. 때문에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나 학생부의 세특 내용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등급이냐 5등급이냐 사실 이건 크게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내신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9등급이냐 5등급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진짜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던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 대상으로 변환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크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배우게 되는데요. 공통과목은 1학년 때, 선택과목은 2, 3학년 때 이수합니다. 그런데 기존 체제에서는 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상대평가로 등급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고요.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성취도만 기재하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과목이 5등급 상대평가로 기재된다는 점이죠. 사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기재하는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석차 등급,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받는 원점수, 그리고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원화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공통과목은 고1 때,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고2 때 내신 시험이 치러지고요.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은 대부분 고3 때 치러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고3 때 치러지는 대부분의 내신 과목이 내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들이어서 내신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수능을 대비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변화되는 입시에서는 고3 때 치러지는 내신조차 상대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준비 부담은 전보다 더 높아져서 수능 대비에 할애해야 될 시간이 부족해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1 때 내신에 집중하고 고2 때 내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수능을 준비할지 아니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할지를 결정하면서 고3 때 수능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고1 때부터 3년 동안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입시 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평소 공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내신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 사회과목과 과학과목에서 수능과 내신의 괴리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에 반영되는 내신 과목들을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여기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공통과목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모두 똑같이 이거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2년이 지난 고3 시점에 다시 수능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학생들 거의 다 잊어버렸지 않겠습니까? 내신 변화의 마지막인 세 번째는 서논술형 내신 평가의 강화, 즉 주관식 문제의 확대입니다. 현재 내신 시험에서 주관식이 아예 없는 학교도 많고요. 있어도 그 비중이 높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서논술형 주관식 문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기존 수행평가가 선생님의 역량과 주관성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논술이 강화가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가중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말하는 서논술형 내신평가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서논술형 평가에는 채점자의 주관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논술이라는 것을 정답이 없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대입 논술에서 보여주다시피 논술에도 정답이 존재하고 명확한 채점 기준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논술형 내신 평가는 모두 정답이 존재하는 방식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도요. 정답이 있는 서논술형 주관식 문제가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서논술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는 단답형 문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도록 문장을 완성하거나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제한된 글자 수에 맞춰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 완성형 문제. 마지막으로 제시된 지문을 읽고 주제나 질문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도록 서술하는 논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건 역시 평가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험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즉 09년생 이하의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 대입제도의 핵심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박소연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각의 창 중등부 대표 강사 박서윤입니다. 요즘 중학생들 어떤가요? 그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그 학업 수준 떨어졌다고 막 이야기가 많던데 그 국어 수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사실 학생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요. 네, 아쉬운 점은 이제 갈수록 학생들의 어휘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자어에 대한 어휘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 매체와 함께 자라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휴대폰 게임 같은 유해 요소가 다였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 같은 소셜 미디어 등까지 추가되면서 가뜩이나 사춘기를 보내는 나이에 공부하면서 견뎌야 할 유혹이 조금 더 많아진 실정이라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공부하기에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며 노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휴대폰이 친구인 학생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인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사회성이나 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 오랫동안 앉아서 글을 읽는 끈기가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보면 더 많이 부족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들 수능 지도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중학생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변화된 입시에서 중학생들 앞으로 국어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시가 변해도 지금 학생들은 기존 입시 체제가 이제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는 별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내신에서 서논수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빼고는 공부하는 방법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중학교 3년 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중1, 2 과정이 있고요.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또 배우지 않은 내용도 독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중3 과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중1, 2 시기와 중3 때는 다른 걸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국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배운 교과서의 개념과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과 배우지 않은 낯선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니까 그 교재의 구성이나 난이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더해서 중1, 2 시기에는 한 편의 완성된 독서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중3이 돼서는 사실 수학이나 탐구 과목을 공부하느라 학생들이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3 때 독해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2, 1, 2 시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정독하는 것을 저는 추가로 권합니다.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중1, 2 시기, 낯선 지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중3 시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중학교 때 뭘 중점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국어 공부의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가치관의 형성이나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날 뿐인데 결국 독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때 해야 할 공부는 크게 문학, 독서, 문법, 어휘, 서논수령, 글쓰기로 나뉩니다. 먼저 문학은 문학 감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개념어들이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 같은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나 소설상의 어휘들이죠. 이 부분을 3년 동안 난이도를 달리하며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가 11개 종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 일종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신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모의고사에서 낯선 작품이 나오게 되면 모르는 작품은 지문에는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한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1학년 때부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문학 개념어는 이 고등학생들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은 독서에 대한 다양한 지문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문학이라고 일컫는 영역입니다. 비문학은 크게 인문 철학,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예술 분야로 나뉘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시간에 배운 어떤 관련 소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쉽게 이해합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문학 분야의 배경 지식을 알아도 글을 읽을 때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우선 글을 읽고 문장의 이해를 하는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문장을 읽고 이해하면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 법이나 경제, 과학이나 철학 분야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인생의 본질을 말하거나 경제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들은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선 이런 분야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키워드로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 사회 과학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아둔다면 독서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TV에서 뉴스 보다가 조금이라도 생소한 말만 나오면 저희 애들도 저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중학생 됐거든요. 바로 사회 원리나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은 어떤가 싶은데요. 2028년도 수능에서는 이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통합형 수능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험생이 국어에서 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학교 문법하고 고등학교 문법이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저도 고등학생을 오랫동안 가르쳐 봤잖아요. 중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 거와 거의 같습니다. 단지 그 깊이와 문제의 난이도가 다를 뿐인데, 오히려 고등학교 문법에서 기초가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중학교 때 그 문법 공부하면서 의문이나 품사와 같은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 외울 것도 많고 범위도 많지만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내신 때 바짝 외워가지고 시험은 잘 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끝인 것 같아요. 반복이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어휘력 키우기입니다. 학생들이 영어학원 다니면서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국어학원 다니면서 국어 단어 외우는 걸 시키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네, 하지만 어휘력이 중요한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또 게다가 중학교 내신이나 수행평가에 속담, 한자 성어와 같은 관용적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다양한 어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소 풍부한 어휘력을 쌓기 위해 습관적으로 국어 단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자에 대한 어휘력 쌓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독해력이 답이다 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거기서 저도 독해력을 위해 필요한 언어적 감을 설명하면서 이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지도하면서 중학교 때 어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는데, 또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앞서 대표님이 내신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서논술형 글쓰기의 강화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내신을 어렵고 또 힘들게 느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서논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학생이 틀리는 걸 보면 문제 출제 의도나 또는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답을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서논술형 공부를 국어와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앞서 지적해 주셨듯 과거 논술에 대한 기억 때문일 거예요. 요즘에 서논술형 문제는 모두 답을 정해놓고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문장을 완성하게 하거나 보기에 배우지 않은 낯선 내용을 넣고 보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학, 독서, 문법 영역을 학습하면서 서논술형 쓰기에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내신 학습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좀 한마디 해주시죠. 개념 공부도 공부지만 중학교 시절 책 읽기는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책을 읽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확실히 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지금부터 책을 읽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 책 중 어떤 책을 아이가 읽고 싶은지 함께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아이가 읽을 분량을 4등분해서 나눠가지고 독서 진도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읽은 내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문장을 반드시 기록할 수 있는 독서 일기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중2 때까지는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학생이 완독한 경험은 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입시에서도 1등은 존재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성공적 국어학습을 위해 생각이 창은 더 알찬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